7챕터 절정 마이너스 저도 딸입니다. 사람입니다. 친척 모임에서 집단 비난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남편과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남편도 저를 피했습니다. 집안은 냉랭했고 저는 매일 출근하고 퇴근하는 기계처럼 살았어요. 큰딸 수진이는 연락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지는 매일 문자를 보내왔어요. 엄마, 오늘 하루 어땠어요? 엄마 힘내세요. 저는 엄마 편이에요. 엄마 사랑해요. 그 문자들이 제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금요일 저녁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빠였어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영아. 뭐? 내일 토요일 큰아버지 댁으로 와. 마지막이야. 무슨 마지막? 지영아한테 마지막으로 기회 주는 거야. 부모 모시겠다고 하면 모든 걸 용서해 줄게. 용서라고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용서를 받아요? 안 가. 지영아. 안 오면 진짜 끝이야. 친척들이 지영아 제명한대. 그래, 제명하든지. 지영아. 정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생각했어요. 이대로 끝나면 정말 친척들과 영원히 인연을 끊는 거겠죠. 부모님도 다시 못 볼 수도 있고요. 그날 밤 민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나 내일 서울 올라가요. 응? 왜? 엄마 혼자 두고 싶지 않아서요. 외삼촌이 내일 친척 모임한다며 엄마한테 오래고 했다던데 나도 같이 갈게요. 민지야, 괜찮아. 엄마 혼자 할 수 있어. 아니요. 제가 엄마 편이라고 했잖아요. 말만 하고 행동 안 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눈물이 났습니다. 제 딸이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민지야. 고마워. 엄마, 우리 같이 가요. 엄마 혼자 아니에요. 토요일 아침 민지가 부산에서 올라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딸을 안았을 때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민지와 함께 큰아버지 댁으로 향했습니다. 택시 안에서 민지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엄마, 오늘은 하고 싶은 말 다 하세요. 참지 마시고요. 응, 그럴게. 큰아버지 댁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지난주와 똑같은 장면이 펼쳐졌어요. 거실에 빼곡히 앉은 친척들. 그들의 차가운 시선.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제 옆에 민지가 있었거든요. 큰아버지가 민지를 보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민지야, 너는 왜 왔니? 큰할아버지, 저는 엄마 편이라서 왔어요. 거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고모가 헛웃음을 쳤어요. 편? 무슨 편? 여긴 편 가를 데가 아니야. 가족 모임이지. 가족 모임이 맞다면 왜 엄마만 피고인처럼 앉혀놓으세요? 민지의 당당한 목소리에 친척들이 당황했습니다. 큰아버지가 탁자를 쳤습니다. 이것들이 어른 앞에서 버릇없이. 버릇없는 건 큰할아버지예요. 엄마한테 그렇게 대하는 게 버릇 있는 거예요? 뭐야? 저는 민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지야, 괜찮아. 엄마가 할게. 그리고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말했습니다. 큰아버지, 친척 여러분. 오늘 제가 할 말이 있어요. 오빠가 끼어들었습니다. 지영아, 그만하고 부모님 모시겠다고 해. 그럼 다. 오빠, 입 닥쳐. 제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강한 말투에 오빠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58년 동안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말하려고 왔어요. 친척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는 10살 때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오빠 학원비가 부족하다며 안 된다고 하셨죠. 지영아, 그건. 작은아버지, 아직 제 말 안 끝났어요.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16살 때는 선생님이 대학 갈 수 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민수대학 보내야 하니까 너는 취직해라고 하셨죠. 여자는 시집이나 잘 가면 된다고요. 고모가 입을 열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20살부터 25까지 저는 제 월급에서 매달 50만 원씩 오빠 학비를 댔어요. 4년 동안이요. 친구들이 대학 캠퍼스에서 즐길 때 저는 회사에서 커피나 타고 있었어요.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절 때마다 친정 가서 혼자 제사 음식 만들고 혼자 설거지하고, 올케는 거실에서 핸드폰 하고 있을 때요. 올케 선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모님 병원 모시고 다니는 것도 저였어요. 오빠는 항상 바빠서라며 안 왔죠. 아버지 입원하셨을 때도 병원에서 밤새운 건 저였어요. 큰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효녀였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큰아버지, 제 말 끝까지 들으세요.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저는 30년 넘게 친정 뒷바라지했어요. 효도 안 한 게 아니에요. 충분히 했어요. 그런데 10년 전 부모님 집 증여식 날, 아버지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친척들이 조용해졌습니다. 딸은 시집 가면 남의 집 사람이야. 아들이 받는 게 당연하지. 그리고 어머니는 제게 주신다던 금반지를 올케한테 주셨어요. 제 눈앞에서요.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어요. 아, 나는 정말이 집에서 딸이 아니라 남의 집 사람이구나. 재산 나눌 때는 딸은 남의 집 사람이라며 한 푼도 안 주더니 이제 부모 모실 때는 딸이 세심하니까 당연히 모셔야 한다고요? 고모가 변명하려 했습니다. 지영아, 그건 옛날 방식이. 옛날 방식이라고요? 그럼 오빠한테 재산 다 주는 것도 옛날 방식 아니에요? 왜 좋은 건 옛날 방식으로 챙기고 힘든 건 딸이니까 당연하다고 해요? 작은아버지가 소리쳤습니다. 지영아, 부모 은혜를 돈으로 계산하냐? 작은아버지, 계산하는 건 여러분이에요. 재산은 아들 주고 책임은 딸한테 떠넘기는 게 계산 아니면 뭐예요? 사촌 오빠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부모는 부모잖아. 효도는? 제가 효도 안 했나요? 38년 동안 했어요. 이제 오빠가 할 차례예요. 오빠가 일어섰습니다. 지영아, 나는 바쁘다고. 회사 경영하는데. 오빠는 바쁘고 나는 안 바빠요? 나도 일해요. 나도 시어머니 모시고 있어요. 나도 내 가족 있어요. 그건 지영아가 여자니까. 여자라서요? 여자라서 뭔데요? 여자는 사람 아니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더 크게 말했습니다. 저도 딸이기 전에 사람이에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거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은 제게 계속 말했어요. 딸이니까 여자니까 당연하다고. 하지만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요. 지영아, 너는 괜찮니? 너는 어떻게 살고 싶니? 하고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지만 저는 끝까지 말했습니다. 저는 58년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살았어요. 착한 딸, 희생하는 여동생, 순종하는 며느리, 헌신하는 엄마로요. 하지만 이제는 안 돼요. 남은 인생은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큰아버지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그럼 부모는 어쩌고? 오빠가 모시면 되죠. 재산 받은 사람이 책임지는 게 맞아요. 민수는 바쁘다고. 그럼 요양원 보내세요. 비용은 오빠가 받은 집 팔아서 내고요. 그 집을 왜 팔아? 바로 그거예요, 큰아버지. 제 목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재산은 내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부모님은 지영아 것이라고 떠넘기잖아요. 이게 공평해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지가 제 옆에 서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엄마는 평생 여러분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이제는 엄마 인생 살 권리가 있어요. 고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혈육인데. 고모, 혈육이면 제 마음도 생각해 주셨어야죠. 저를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무슨 혈육이에요? 오빠가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지영아, 나는 정말 몰랐어. 몰랐다고요? 알려고 안 했죠. 편하니까요. 올케 선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 죄송해요. 저도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저는 올케를 보았습니다. 선희 씨, 그 금반지 아직 가지고 있죠? 네. 그거 파세요. 그 돈으로 부모님 요양원 비용 일부라도 되세요. 올케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큰아버지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지영아, 너 정말 이렇게까지 하려고? 큰아버지, 저는 평생 착하게 살았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거예요. 그게 이기적이라면, 네, 저 이기적인 사람 될래요. 친척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사랑해요. 하지만 부모님을 24시간 모시는 건 제 능력 밖이에요. 오빠가 재산 받았으니 오빠가 책임지세요. 저는 가끔 병문안 가겠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저를 제명하든 욕하든 상관없어요. 저는 제 인생 살 거예요. 민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가요. 저는 민지와 함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오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영아, 미안해. 저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바깥 공기가 시원했어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민지가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정말 멋있었어요. 그래? 엄마, 너무 심했나? 아니요. 딱 필요한 만큼 하셨어요. 민지와 함께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58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습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하늘이 유난히 파랗더군요. 8챕터 결말 마이너스 늦었지만 늦지 않았다. 그날 이후 석 달이 흘렀습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졌어요. 오빠는 결국 부모님을 요양병원에 모셨습니다. 인천에 있는 중급 요양병원이었어요. 올케가 금반지를 팔아서 처음 몇 달 비용을 냈고 나머지는 오빠가 대출을 받았다고 들었습니다. 집은 팔지 않았더군요. 끝까지 자기 재산은 지키고 싶었나 봅니다. 오빤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부모님을 뵙는다고 했어요. 그마저도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빠뜨린다는 소문을 들었고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병원에 갑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부모님을 뵙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해야 하니까가 아니라 내가 원해서 가는 겁니다.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직접 느껴봐야 알 수 있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병원에 갔습니다. 민지가 서울에 올라와 함께 갔어요.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던 민지는 한 달 전에 서울로 이직했습니다. 엄마 가까이 있고 싶어서요. 민지가 그렇게 말했을 때 가슴이 뭉클했어요. 병원 복도를 걸으며 민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일상적인 대화였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엄마, 요즘 어때요? 집에서 아빠랑은? 남편 이야기였습니다. 응,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사실이었어요. 그날 이후 한 달 정도는 남편과 거의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저를 피했고요. 하지만 어느 날 밤 남편이 조용히 말했어요. 미안해. 내가 당신 마음을 몰랐어. 짧은 사과였지만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도 대답했죠.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근데 여보, 나는 이제 달라졌어. 예전처럼 무조건 참지 않을 거야.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아. 그게 맞는 것 같아. 그날 이후 우리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돌아간 건 아니에요.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중이죠. 큰딸 수진이도 한 달 전쯤에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그때 제가 너무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괜찮아, 수진아. 엄마도 이해해. 너도 내 가족 지키려고 한 거잖아. 그래도 엄마 마음은 생각 안 하고 이제라도 생각해주니까 고마워. 수진이와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 중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딸들에게 무조건적으로 퍼주지 않아요. 제 선을 지키며 살고 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4인실이었는데 다행히 부모님은 나란히 계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 왔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중기 치매는 더 악화되어 이제는 거의 반응이 없으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지영이. 네, 엄마. 저 왔어요. 민지도 왔고요. 민지. 우리 민지. 어머니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민지가 다가가 어머니 손을 잡았어요. 외할머니, 저예요. 보고 싶었어요. 우리는 1시간쯤 병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이야기도 나누고 아버지 손도 잡아드리고요. 어머니의 치매도 조금씩 진행되고 있었어요.
가끔은 저를 못 알아보시기도 하고 가끔은 또렷하게 말씀하시기도 했죠. 그날은 비교적 정신이 맑으신 날이었습니다. 민지가 잠시 자판기에서 음료수를 사러 나간 사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지영아. 네, 엄마. 어머니가 손가락에 반지를 빼기 시작했습니다. 그 금반지가 아니었어요. 올케에게 줬던 그 반지는 이미 팔렸으니까요. 이건 어머니의 결혼 반지였습니다. 평생 끼고 계셨던 것이요. 엄마 뭐 하세요? 지영아, 너 줄게. 엄마, 그건 엄마 결혼 반지잖아요. 괜찮아. 나는 이제 필요 없어. 어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반지를 제 손바닥에 올려놓으셨어요. 저번에 미안했어. 금반지 선이한테 준 거. 엄마 됐어요. 이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영아, 엄마가 너무 미안해. 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반지를 어머니 손에 다시 쥐어드렸어요. 엄마, 이거 엄마가 끼고 계세요. 지영아, 제가 원했던 건 반지가 아니었어요, 엄마. 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흐릿한 눈빛이었지만 제 말을 이해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원했던 건 인정이었어요. 엄마 아빠한테, 오빠한테, 세상한테 인정받고 싶었어요. 지영아, 엄마가 인정 못 해줘서. 괜찮아요, 엄마. 이제는 알았거든요.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의 인정보다 제 스스로의 인정이 더 중요하다는 걸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지영이 컸네. 네, 엄마. 58년 만에 컸어요. 우리는 손을 맞잡은 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밖에서 민지가 돌아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외할머니 음료수 사왔어요. 민지가 환하게 웃으며 들어왔습니다. 우리는 셋이서 나란히 앉아 음료수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니는 가끔 같은 말씀을 반복하셨지만 우리는 그냥 웃으며 들어드렸습니다. 병원을 나설 때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지영아, 다음에 또 와. 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고마워. 그 고마워라는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병원을 나와 민지와 함께 걸었어요. 11월에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하늘은 유난히 맑았습니다. 엄마, 외할머니 오늘 좀 좋아 보이셨어요. 응, 그러게. 날씨가 좋아서 그런가 봐. 민지와 팔짱을 끼고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58년을 살았어요. 그중 40년 정도는 남을 위해 살았죠. 착한 딸로, 희생하는 여동생으로, 순종하는 며느리로, 헌신하는 엄마로요. 그 40년을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이미 흘러간 시간이니까요. 가끔 밤에 잠들기 전 생각해요. 만약 그때 대학을 갔다면, 만약 제 꿈을 쫓았다면 어땠을까? 아쉬워요. 많이요. 하지만 이제는 앞을 봅니다. 58세. 평균 수명을 생각하면 한 2030년은 더 살 수 있겠죠. 그 시간만큼은 정말 저를 위해 살고 싶어요. 엄마, 뭐 생각해요? 응? 아니야. 그냥 하늘이 예뻐서. 정말 예쁘네요. 엄마, 저 다음 주에 엄마랑 같이 여행 갈까요? 여행? 네. 엄마 평생 여행다운 여행 못 다니셨잖아요. 우리 둘이서 강릉이라도 가요. 여행이라고요? 생각해보니 정말 여행다운 여행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고 아이들 키우느라 늘 바빴고 친정 뒷바라지하느라 시간이 없었죠. 좋아. 우리 강릉 가자. 진짜요? 엄마, 근데 회사는? 하루 정도 쉴 수 있지. 내 인생인데. 민지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요즘 정말 달라지셨어요. 멋있어요. 그래? 엄마가? 네. 정말 멋있어요. 딸에게 멋있다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좋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봤습니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나뭇잎들이 바람에 날리고 햇빛이 건물들을 비추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오늘따라 모든 게 새롭게 보였습니다. 58년을 살았지만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았어요. 늦었나요? 네, 늦었죠.
하지만 늦지 않았다고 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되니까요.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저녁 준비를 하고 있더군요. 왔어? 부모님은 괜찮으셨어? 응, 괜찮으셨어. 배고프지? 내가 오늘 김치찌개 끓였어. 남편이 서툴게 만든 김치찌개였지만 고마웠어요. 고마워. 같이 먹자.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으며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다음 주에 민지랑 강릉 갈 거야. 강릉? 갑자기? 응. 여행 가고 싶어서. 남편이 잠시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다녀와. 조심하고. 응. 예전 같았으면 집안일은 어떻게 하고? 라고 물었을 텐데 이제는 그러지 않네요. 우리 관계도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남편이 다가와서 말했어요. 나도 할게. 응? 설거지. 나도 같이 할게. 남편이 옆에 서서 설거지를 도와줬습니다. 서툴었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오빠와는 아직도 연락이 없어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전화하지 않았죠. 친척들과도 연이 끊겼습니다. 친척 모임에 초대받지도 않고 연락도 오지 않아요. 하지만 외롭지 않아요. 민지가 있고 순이가 있고 조금씩 변하고 있는 남편이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있으니까요.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어요. 환한 보름달이었습니다. 저 달처럼 제 인생도 이제 차오르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58년간 기울기만 했던 달이 이제 조금씩 차오르고 있습니다. 김지영, 수고했어. 정말 잘 견뎌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 늦었지만 늦지 않았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날이 펼쳐질까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그 내일은 제가 선택한, 제가 원하는 내일이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정말이지 충분합니다. 끝. 여러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계신가요? 딸이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며느리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받은 적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이야기 나눠주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 모두 행복하세요. 안녕히 계세요.